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은 번 돈이고요. 비용은 영업활동하면서 쓴 돈을 의미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인식, 이인식은 언제 기록할 것이냐, 기록하는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인식이에요. 번 돈과 쓴 돈을 언제 기록할 것인가,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두 가지. 첫 번째가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그때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면 경영자가 경영 성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최대한 땡겨받고 돈이 지급되는 거 최대한 늦게 지급하면서 특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왜곡할 수가 있죠. 자의적인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현금이 유입되는 거, 현금이 유출되는 거 그 자체보다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록하자. 이게 발생주의 회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일단 말은 멋있죠. 중요한 사건,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자. 뭔가 애매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또 필요한 겁니다.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고 발생주의 중 비용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먼저 여기는 실현기준 또는 실현주의라고 해요.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거고 여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하죠. 실현주의는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을 때 이때 돈 들어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때 기록하자. 이게 실현기준이고 수익비용 대응. 비용은 쓴 돈인데 왜 쓸까? 영업활동하면서 왜 쓸까? 그렇죠. 벌기 위해서. 버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버는 사건에 맞추어서 기록하는 게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수익 관련된 사례, 비용 관련된 그 발생주의 회계는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는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되나 재무제표 중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 중요하죠. 돈이 얼마 있고 얼마 또 입출금이 되었는지 이거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건 현금 흐름표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별표하시고 여기에서 객관식 이론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업의 원칙. 계속 기업은 뭐냐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종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또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기업이 청산되거나 또는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곧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업도 곧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는 누구한테 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이러면 틀린 거고요. 또는 우리 회사의 주인, 주주한테 있다. 틀린 겁니다. 또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제 감사하는 감사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거죠. 최종 책임은 경영진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경영진이 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여기를 보시면 중요한 건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표시가 가능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 있죠. 보물은 따로 이렇게 잘 보관해 두고 중요하지 않은 건 대충 두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회계도 중요한 건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표시합니다. 네 번째, 비교 재무제표 작성.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와 단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계량 정보는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정보고, 그러니까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해서 전기, 단기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일단 A 기업 올해 단기 순이익이 남긴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올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모르지. 왜냐면 만약에 전기 이익이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못한 거죠. 만약에 전기 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이었어. 올해 잘한 거지. 이렇게 전기와 단기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계량 정보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소송 중이다. 어떤 중요한 소송에 걸려 있다. 이런 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비계량 정보이지만 단기 재무제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의 표시와 구분, 항목의 표시와 분류, 개소성. 먼저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A로 표현했다가 올해는 B로 표현하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동일한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근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사유는 분류 변경이 가능해요. 보시면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변경이 요구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바뀐 거야. 기준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니까 기준이 바뀌면 바뀐 규정대로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사업의 결합 또는 중단 등에 의하여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이다,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중요하게 변경되었으면 그때도 변경 가능해요. 만약에 두 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졌다. 과거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죠. 둘 간에 쓰이는 용어가 틀리다. 합병하면서 하나의 회사가 됐으면 용어를 통일시켜야 돼. 통일시켜야 돼요. 그때는 분류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정보가 더 적절하게 표시가 된다. 더 적절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당연히 분류 변경 가능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과 한계.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 계량 정보죠. 계량 정보를 주로 제공해요. 따라서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회계는 기록해서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공시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만 기록하여 공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한다. 맞아요? 만약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포함하는 게 맞고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나중에 배울 대손 회계할 때
대손 충당금은 기말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말 채권, 실제 돈 떼인 게 아니에요. 돈 떼인 게 아니지만 얼마 떼일 거다 이렇게 추정해서 공시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 관련된 것만 제공되어지는 거지 뭐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관한 걸 어떻게 담아서 기록하겠어요? 기록 자체가 그렇게는 불가능하겠죠. 회계 연도, 회계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은 인위적인 기간적 범위를 의미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인위적인 기간적 범위를 회계 연도라고 해요. 우리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번 돈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죠. 이렇게 일정 기간이 뭐다? 바로 회계 연도가 되고, 주요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였죠. 그 일정 기간이 바로 회계 연도가 돼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끊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인위적인 기간이 바로 회계 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회계 연도는 다시 둘이에요. 개인 기업 그리고 법인 기업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의 회계 연도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또 개인 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개인 기업은. 법인 기업은 정관 또는 관련된 법률이 있다. 법률에 의한 기간이 회계 연도가 됩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과 동시에 작성된 내부 자치 법규가 정관이죠. 우리 회사 설립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회사 본점 주소가 어디고, 우리 회사 발행되는 주식이 몇 주이며, 또 한 주당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 내부 자치 법규, 이를 정관이라고 하는데, 회사 설립할 때 우리 회사는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겠다. 아니다. 1년 길다.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정관, 설립했을 때 작성한 정관에 정해진 기간이 바로 회계 연도가 되는 거죠. 학교 등은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놨어요. 따라서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이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그러면 12월 말 법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6개월 단위로 하겠다.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 이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 우리 기업은 3개월 단위로 하겠다. 금융기간은 분기마다 작성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마다 하겠다.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이것도 회계기간, 회계연도가 가능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3월 1일 시작해서 익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겠다. 그러면 2월 말 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으로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if 정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는 사업을 개시했다. 개시일로부터 2001년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현재는 계속 사업 중이고 나중에 2050년경 폐업할 예정이다. 폐업일까지 이렇게 정관에 정해놨다. 그러면 이걸 회계기간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왜냐하면 국가는 최소 1년 단위로 세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 초과 X. 우리 교재 보시면 회계연도, 회계기간,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경영이죠. 여기 빠져 있는데 경영 성과 제가 일일이 PPT 만들면서 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조금씩 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 성과를 명백히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위적인 1년 이내에 기간적 범위를 회계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상법에서는 회계연도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만약에 해당 기간, 올해를 단기라고 하고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 기간 처음, 첫날 일을 기초라고 하고요.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 일을 기말이라 하는 거죠. 기말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 말이라고 합니다. 단기가 있으면 단기 이전기가 있죠. 이전기를 전기라고 해요. 전기. 또 단기 다음 기수를 차기라고 합니다.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왔어. 그러면 전기 2월이 되는 거고 단기에서 차기로 2월 됐어. 그러면 차기 2월이 되어지는 거죠. 가끔 백화점에서 뭐 싸게 2월 상품 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것을 2월이라 합니다. 1년을 만약에 1년을 절반으로 쪼갠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라 합니다. 6개월 이것도 또 쪼개면 1월부터 3월까지 1,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 10월부터 12월 말까지를 4, 4분기라고 하는 거죠. 가끔 경제신문을 보시면 1,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이 분기는 이렇게 3개월 단위를 의미하고 나중에 배우는 부가세법에서는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죠. 제2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먼저 첫 번째 재무 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언제다? 그렇죠.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과거에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또 밸런스 시트 BS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BS. 왼쪽에 회사명이 있겠죠.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명을 뭐 배움이라 할게요. 배움. 또 단기 마지막 날. X1년은 단기라는 뜻이에요. X0은 전기, X2는 차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엔 화폐 단위 원이 있고 단위 만약에 뭐 1원이다 아니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 나누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살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자산이라는 애예요. 자산. 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여기 부채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본이 살고 있는데 부채는 빚이고요. 빚. 갚아야 할 빚. 부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예요. 이게 자본. 즉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 이게 자본이 되어지는 거죠.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뭐 집이 있다. 3억짜리 집이 있다 할게요. 3억 집. 집을 샀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집, 나의 재산,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 3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빌린 게 만약에 뭐 2억이다 라고 할게요. 2억. 그러면 이거는 빚을 진 거야. 빚을 졌기 때문에 줄 돈이죠. 줄 돈이 부채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진짜 내 건 얼마예요? 전체 3억에서 2억을 뺀 나머지 1억이 되겠죠. 1억이 진짜 내 거, 이게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는 일치해.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3억짜리 집은 부채 2억에다가 진짜 내 거 자본 1억을 더한 거잖아. 3억은 2억 더하기 1억. 2억은 앞으로 갚아 나가는 거고, 이 집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뺀 게 자본이에요. 또 이 자본을 주주의 몫이라 해요. 만약에 처음 사업을 개시했다. 처음 사업을 개시했으면 여기는 우리 회사 주주가 장사 미천을 댄 것을 의미해요. 우리 회사가 장사 미천을 이렇게 출자한 게 자본이고, 그리고 처음 사업을 개시했을 때 주주의 돈으로 사업하기 힘들어. 그러면 금융기관, 은행에 빚져야 되겠지.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자를 뭐라 한다? 그렇죠.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채권자. 대변은 오른쪽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빌려줄 대자. 빌려줄 대자. 채권자가 빌려준 게 부채고, 주주가 장사라고 돈 준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가 돈을 대준 거야. 대준 게 오른쪽, 이게 대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오른쪽에 누가 하고 있다?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거지. 오른쪽은 조달 원천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은 그렇죠. 이렇게 조달된 돈 가지고 영업활동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운용 상태, 왼쪽이 운용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왼쪽을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차변이라 하는 거죠. 차변. 변은 변두리 변자, 그쪽을 의미하는 거고, 차변은 일단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왼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그리고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쓸모 있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성이 뭐냐? 유동성은 빨리 현금화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높다. 현금으로 빨리 교환되어지는 거고, 유동성이 낮다. 그러면 현금으로 교환되는 게 느는 거지. 만약에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제가 갖고 있는 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이거 중고로 팔려고 해? 그러면 현금화되는 기간이 좀 짧겠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 시골 땅이 있어. 이걸 현금화 시키려면 좀 늦겠지.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되는 게 유동성이 높은 거고, 현금화되는 게 늦으면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자산은 다시 2가지.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다시 2가지예요.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보통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기말로부터 1년 이내이냐 1년 이후이냐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고, 1년 이내 돈 들어오는 게 유동 자산이고 1년 이후 돈 들어오는 게 비유동이에요. 1년 이내 갚아야 될 게 유동 부채고 1년 이후 갚아야 될 게 비유동 되는 거지. 이렇게 빨리 돈 되는 거, 빨리 갚아야 될 거, 유동성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니까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 탄력성은 우리 회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유동자산은 다시 2가지예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유동성 배열법이라 하는데 빨리 현금화되는 걸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 재고는 상품, 제품을 의미해요. 당좌는 바로 당자, 앉을 자자, 돈 그 자체가 앉아있는 거지. 현금이거나 또는 곧 받을 외상대금 등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은 1년 후에 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은 움직이는 거야. 1년 이내 움직여서 돈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처분 등을 통해서 돈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지. 1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거 비유동 자산. 과거에는 고정 자산이라 했는데 지금은 비유동 자산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뭐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서절로 암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세요. 비유동은 투자자산, 투자할 목적이다.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1년 넘게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자산이 되는 거고, 유형자산 1년 넘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있는 거, 유형, 형체가 있는 거, 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이 있어요. 1년 넘게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 뭐 특허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이 있겠죠.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아니고 유형자산 아니고 무형자산 아니야.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계약 기간 보통 2년, 3년 임차계약 기간 동안 묶여있는 돈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야. 이런 것들 1년 이후 돈 되는데 임차보증금이 투자 목적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지나? 그냥 묶여있는 건데 이런 게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지.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이고 이를 또 타인자본이랍니다. 타인자본, 그러니까 부채 별명이에요. 저도 제 이름이 있고 제 별명이 있겠죠. 제 별명은 뭐 호빵맨 뭐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렇게 부채에 대한 별명이 뭐다? 이게 타인자본이 되는 겁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에 대한 별명이 순자산, 즉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뺀 후의 금액을 순이라 불러요. 순자산이 되는 거고, 또는 자기 자본, 진짜 내 거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라 하는 거죠. 이건 남의 거고, 타인 자본, 이건 내 거고, 자기 자본. 이 자본은 다시 5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먼저 자본 거래가 3가지고요. 여기가 자본 거래.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주주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자본 거래인데, 자본 거래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계속 볼 거예요. 자본 파트에서. 또 두 번째는 회사의 거래 중에 자본 거래 뺀 나머지가 이게 손익 거래가 되어집니다. 손익 거래는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 회사가 남긴 게 자본 잉여금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이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에서 남긴 돈이 뭐다?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잉여금은 구분 표시가 되어집니다. 나머진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을 봤어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거 설명드렸고, 이 자산의 정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자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 통제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효익은 만족감을 의미하죠. 경제적 효익은 뭐 돈과 관련된 만족감? 그냥 돈이야 돈. 그러니까 미래에 돈 들어오게 하는 거, 또는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거,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미래 돈을
벌게 해주는 거 또는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거 이게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재산은 영어로 asset이라고 하는 거죠. asset. 요즘은 애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금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얘 셋? 그럼 보조금 나오겠네? 돈 들어오겠네? 돈 그 자체거나 돈 되게 하는 거. 이게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자산, 재산. 재산 목록할 때 그 재산이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자산은 다시 유동과 비유동, 유동성 배열법. 그 용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유동은 이 안에 뭐가 있다? 당좌와 재고. 당좌 자산은 현금 그 자체이거나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받아야 할 외상 대금을 의미하고, 재고 자산은 창고 고자 있을 재자, 창고 안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당좌 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이 안에는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 단기 대여금, 빌려주고 받을 돈이에요. 1년 이내 빌려주고 받을 돈, 단기 매매증권, 주식과 채권을 사왔는데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으로 곧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 단기 매매증권. 이 밑에 있는 건 나중에 볼 겁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매출 채권은 외상대금이에요. 이수금도 외상대금이고,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대금이 매출 채권, 주된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생긴 외상대금이 미수금, 미수수익, 기말 현재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는 돈, 끝에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이 아니고 곧 받을 돈, 당좌자산이고, 선급금, 이거는 먼저 선지급급, 돈,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먼저 지급한 계약금, 상품이나 원자재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금을 미리 줬거든요. 근데 판매자, 상대방인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해버려. 그러면 나는 다시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데 판매자가 실수해서 내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곧 이것도 당좌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선급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말 현재 먼저 지급한 비용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당좌 자산. 앞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재고 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 기말 현재 1년 이후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1, 2, 3, 4는 다 이건 뭐다? 그렇죠. 여기는 유동성 배열법, 빨리 현금화 되는 걸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적금에 가입했는데, 펀드 등에 가입했는데 기말 현재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게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고, 건물 또는 토지,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 나머지 이렇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한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외부 공시용 자산이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 사용되는 자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내부 관용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공시용이 있습니다. 내부 관리자가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쓰는 게 있고, 그 용어가, 그리고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 쓰는 용어가 따로 있다는 거지. 사람 옷도 두 가지예요. 집 안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응? 만약에 미팅, 소개팅, 면접 가는데 잠옷 입고 가면 돼, 안 돼?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 회사 내부에서 편하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은 회계 용어입니다. 그 용어가 있고,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 좀 정리해서 간결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따로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외부 공시용 자산이에요. 장기 금융상품.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는데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거. 또 주식과 채권 1년 넘게 투자한 거. 빌려준 돈인데 기말로부터 1년 후에 받을 돈. 투자 부동산, 토지 건물 투자 목적이에요. 1년 넘게 투자 목적이다. 투자 부동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장치, 차량 운반구 등이 있고 또 무형자산, 영업권 등이 있죠. 또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 보증금 등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관리용 자산의 내용이죠. 여기부터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